이강민의 잡지사 4호로 18번째 페이지. MZ세대 이젠 좀 지겹다고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MZ 과학자입니다. 미터법의 집요한 남자 MZ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께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시죠. 며칠 전에 라디오 뉴스를 제가 진행하는데 네네. 어떤 정치인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인용문이 약간 뭔가 움찔하셨죠 그때. 움찔했죠. 이제는 저도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브레인워시드가 되어가지고 브레인워시가 그걸 예. 브레인워싱이라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 진짜 미터법 이야기 이렇게 좀 몇 번 접해 보시면 네네. 그게 정말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 움찔해요. 후에 네. 척, 석자가 대체 치 어느 이런 거 길인가? 들으면 예. 약간 뭔가 약간 어색한데. 이거 코가 높다는 건가 낮다는 건가? 약간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뭐죠? 우리가 언젠가 이거 한번 속담 특선을 한번 해야 되겠군요. 속담.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의 정말 실제 의미는 뭐냐면 네. 코의 길이가 네. 피노키오처럼 길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요. 이거 예전에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걸 한문으로 풀이해 놓은 서적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코라는 것은 코라는 말을 코를 뜻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네네. 콧물을 뜻하는 한자로 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 내 먹다 코가 할 때 코. 석자라는 말은 네. 이 콧물을 흘리다 보면 콧물이 좀 이렇게 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쭉, 예. 그것이 약 1m의 길이로 1m. 1m의 길이로 이렇게 늘어져 있다. 얼마나 이게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시급한 그런 느낌입니까? 제가 그 인용문을 제 콧물이 1m인데로 그러니까요. 고쳤어야 했으나 그러니까. 차마 두려워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네, 근데 속담으로 워낙 정해져 있는 말이니까요.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래도 저는 내 코가 석자 이렇게 뜻도 좀 통용이 안 되기가 쉬워요. 그 자기 코 길어지는 뜻이라고 피노키오 코 된다는 걸 착각하고 있는 분들 꽤나 많다니까요. 네. 저는 내 코가 석자 대신에 앞으로 내 콧물 1m. 별로 그렇게 더 어렵지도 않아요. 예, 또 그렇죠. 무슨 말인지 바로 딱 알겠고. 직관적입니다. 내 콧물이 1m다. 딱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속담 같이 해부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주기율표 속 원소는 우리의 일상 그 자체다라는 곽재식 작가의 말씀 받들어 지난 시간부터 잡지사가 원소 정복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일명 화학자 곽재식의 원소 어포너 타임 인 주기율표.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은 주기율표 1번 수소 이야기 여기에 클릭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원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원소 살펴볼까요, 작가님? 오늘의 원소 두 번째 원소죠. 두 번째 원소 아시죠? 수소 다음 원소. 수헬. 네, 헬륨입니다. 헬륨.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옆에 네. 풍선이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네. 이제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헬륨이라고 하면 이런 헬륨 풍선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헬륨 가스 마시고 맹꽁이 소리 내기. 이런 것도 맹꽁이 소리인가요, 그게? 아닌가요? 약간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헬륨 마시면 이런 소리로 변하지요. 약간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연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헬륨을 마시면 사람 목소리가 변하나요? 헬륨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이 풍선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헬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공기의 어떻게 보면 주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 질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헬륨이 거의 같은 부피에서 한 7분의 1 막 이렇게 됩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무게가 헬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 중에 놔두면 위로 방방 뜨는 거고요. 아까 천장에 붙어서 곽재식 작가가 떼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방 뜨는 것이고요. 네. 헬륨을 마시면 이제 폐에 몸속에 공기 대신에 헬륨이 차 있겠죠. 네. 공기보다도 이렇게 5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기체가 몸속에 차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내는 모든 부위는 공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의식적으로 우리가 조절하지 않잖아요. 못하죠. 약간 좀 가벼운 기체가 들어왔다는 느낌으로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평소대로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모든 소리가 나갈 때 너무 가볍게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로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른 같은 악기 그 구멍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어도 소리가 소리 다 바뀌죠. 그래요? 다 바뀝니다. 완전 다 바뀝니다. 궁금한데. 네. 헬륨 가스를 마셔도 인체에 해롭진 않습니까? 가끔 사고 뉴스 있던데. 헬륨 가스로는 사고가 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고 날 확률이 있긴 있는 건데. 헬륨의 가장 중요한 특징, 헬륨의 가장 큰 어떤 성질이 무엇이냐? 네. 아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수소는
어중이 떠중이처럼 수소는 여기 붙었다 화학반응 저기 잘 익힌다 붙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헬륨은 아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도라르방처럼. 그냥 이 거의 모든 물질 중에서 제일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는 물질이 그래요? 헬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직한 녀석이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쓸데없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네. 무슨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막 과학자들이 이상한 속 같은데 시약관 같은데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하다 연기하고. 보면 예. 꼭 한번 터지죠. 그러면 그렇죠. 꼭 터지죠. 이렇게 시커먼 거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예. 헬륨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뭔가로 아무런 변화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놔도 그냥 헬륨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끓이든 어떻게 식히든 뭐 하고 섞든 이거 헬륨을 뭔가 아주 지독한 물질하고 어떻게든지 반응을 시켜가지고 네. 뭔가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켜 보겠다. 과학자들이 약간 도전 과제처럼 합니다. 현대 예. 과학자들이 약간 오기가 웬만한 생겨서. 방법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성질을 가진 헬륨 네. 상당히 좀 쓸데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화학 반응을 못 일으키니까. 아무 반응도 못 일으키는 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특징, 어떠한 화학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네. 헬륨은 바로 아주 독특한 헬륨만의 용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약간 가령? 좀 쓸모 없음의 쓸모라고 할까? 약간 이런 오묘한 그런 건데요. 역설법이네요. 일단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풍선 같은 데 만들어 놨는데 네.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고 온갖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위험하겠죠, 그러면. 위험하죠. 애들이 네, 애들한테 다니다가.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헬륨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별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 풍선에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마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도 몸속에 들어와도 아무 반응 안 일으키고 네.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럼 최고의 근데 용도는 예능적 용도인가요? 네네. 헬륨의 최고의 용도는 예능적 아닙니다, 용도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안전한데요. 네. 근데 이게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잖아요. 네.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니까 네. 사람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도 코에 들어가가지고 코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을 자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느낌도 없습니다. 헬륨이 많이 있어봐야. 네네. 그래서 헬륨을 막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네. 헬륨이 아무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산소 같은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 숨을 계속 쉬어서 산소를 흡입을 해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헬륨만 마시면 아무 느낌도 없지만 사실은 숨을 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네. 너무 헬륨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이 숨 막히는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사고가.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날 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함부로 그런 장난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네. 옆에 무슨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네. 옆에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도 있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조금씩 거지. 나눠 마셔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굳이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냥 흉내 내시면 돼.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나 헬륨 먹은 것 같은 소리 나. 앱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럴 거야. 네. 네. 이렇게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용도가 꽤나 많은 것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헬륨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도 하나만 일단 맛보기 삼아 하나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 공장에서 헬륨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 가공을 하고 있는데 네. 정밀 가공을 하면서 뭘 깎기도 하고 뭘 새기기도 하고 이러면 네. 여러 가지 부스러기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생겼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엄청나게 정밀하잖아요. 네. 입으로 후후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온갖 물질들이 네. 반도체 표면에 달라붙어가지고 다 여러 가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물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함이 생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입으로 불면 안 돼요. 아무도 입으로 안 붑니다. 반도체 굉장히 일하시는 분이 입 부는 이런 거 상상도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이제 공기를 뿜어주는 그런 칙칙하는 공기총 같은 걸로 네네. 청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도체 물질 같은 게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들어있는 가지각색의 성분들 예를 들면 산소 같은 성분만 해도 꽤나 화학 반응 잘 일으키거든요. 철 같은 경우에 공기 중에 놔두면 수분하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녹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도체 아주 정밀 가공하고 있는데 요즘에 트랜지스터를 1억 개를 넣는다, 몇 천만 개를 넣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작은 그 복잡한 회로를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그 중에 아주 미세한 일부분만 공기 중에 산소가 닿아가지고 싹 녹슬어 버렸네. 그럼 바로 불량품 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해수욕장 같은데 그 모래 터는 공기총 이런 거 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네.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혹시 그렇게 하다가
그 공기 자체의 성분 때문에도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음 놓고 그럴 때 뿌려줄 수 있는 물질이 뭐냐? 헬륨이죠, 헬륨. 헬륨은 아무런 화학 반응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팍팍 불어줘도 안전하다. 먼지 같은 거 부스러기 잘 날려도 헬륨이 뭐 별다른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그것만 깨끗하게 날려주는 거죠. 진짜 쓸모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나라가 헬륨을 비교적 그래서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헬륨 안 나요. 예. 아, 헬륨도 산지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 우리나라 헬륨 안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헬륨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수입을 해요? 헬륨 나는 광산 같은 데서 보통 많이 캐거든요. 아, 그래요. 석유 나는 광산 같은 데서 헬륨이 덩달아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우리 사람 몸속 들여다볼 때 사용하는 MRI에도 헬륨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MRI뿐만 아니라 네. 저온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를 내는 그런 실험 어떤 과학 장비 같은 데서는 네. 헬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네. 물 같은 경우에 수증기가 있지만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낮춰주면 이게 액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찰랑거리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이터 안에 보면 안에 찰랑거리는 그런 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죠. 액체죠. 네. 꽉꽉 눌러줬기 때문에 그 원래는 기체로 도나다니던 그 부탄가스가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액체처럼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충 비슷합니다. 압력을 줘서. 예.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반응을 안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반응을 잘 안 일으켜요. 그래서 웬만히 눌러줘가지고는 네. 액체로 안 변합니다. 아, 동족끼리도. 예, 그래 어마어마하게 눌러줘야지 막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눌러줘야지. 아니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줘야지. 겨우겨우 액체 헬륨으로 변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네. 액체 헬륨이 주어지면 네. 그거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액체 헬륨이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낮은 온도, 가장 낮은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온도를 특별히 내려야 되는 MRI 같은 경우에 온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면 네. 자력을 올리는 기계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MRI는 기본적으로 자력을 이용해서 네, 네. 자기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몸속에서 이상한 사실 그것도 수소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자기 공명 영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바로 헬륨이다라고 헬륨이다.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뭐 헬륨을 다른 데서 이제 수입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 행성 전체로 봐도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는 물론 지구에도 뭐 제법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원소였는데 헬륨은 지구에서 굉장히 귀한 원소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우리가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게 헬륨입니다. 헬륨. 헬륨은 이제 빅뱅의 시기, 우주가 처음 탄생되었다고 하는 137억 년 전에 대폭발의 시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소가 생길 그 무렵쯤 해가지고 네. 바로 그 다음에 거의 같이 생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다 수소고요. 네. 헬륨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헬륨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헬륨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주에는 태양 같은 경우에 작년에 태양의 주성분이 수소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태양의 주성분이 네. 수소다라고 말씀드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로 많은 성분이 헬륨입니다. 헬륨. 한 태양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헬륨입니다. 오. 다른 행성에도 헬륨이 많은 행성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는 뭐 10% 20%씩 주 성분이 헬륨입니다. 네네. 근데 지구에는 헬륨이 거의 전혀 없어요. 어느 정도죠? 뭐 0.001%, 아, 진짜? 0.001%를 다 아주 희귀합니다. 지구가 유별난 거예요? 지구가 유별난 겁니다.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네네. 목성이나 토성이나 태양에 비해서 지구가 굉장히 작죠. 네. 그리고 목성이나 토성에 비해서는 지구가 상당히 따뜻한 곳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아서 네. 지구의 중력이 약해서 인력이 약하다 보니까 헬륨 같이 가벼운 물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둥실둥실 다 날아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우주 바깥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아주 차가운 행성이다. 네. 그러면 헬륨 자체가 굳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액체 헬륨이 있을 수 있는 온도 영하 막 270도 이 정도로 낮은 행성이라 그러면 네. 헬륨도 다 물처럼 변해가지고 그냥 다 고여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주로 그렇게 날아가지 않을 텐데 지구는 또 따끈하게 생명체 살기 좋은 행성이거든요. 아, 탈출하는 그래서 거구나. 헬륨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터뜨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헬륨이 그냥 둥실둥실 날아가가지고 네. 계속 올라갑니다.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그래서 헬륨이
한때는 분명히 지구 근처에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다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구에는 헬륨이 없었고 화학자들이 헬륨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19세기 정도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물질을 정밀 분석하는 기법으로 네.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면 스펙트로스코피, 스펙트럼 분석법, 네. 분광 분석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물질의 색깔을 정밀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프리즘 같은 걸 통과시켜서 색깔을 이렇게 쫙 구분해가지고 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질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많이 이용됐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네.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보면 약간 이게 왜 이런 게 왜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서부의 약장수라는 그런 이상한 컨셉이 있거든요. 서부의 약장수. 네, 우리나라에 뭔가 약간 이름 없는 가난한 떠돌이 선비들이 네. 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네. 어떤 마을에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전설이 있듯이 네, 네. 미국에서는 서부의 약장수와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약장수인데 알고 보니까 막 명사수라 가지고 그 마을에 악당을 물리쳐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의 서부의 약장수들 사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 어떤 게 있었냐면 약장수 중에 그냥 그런 전설 같은 거 말고 약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특효약을 개발했다. 이 약만 먹으면 엄청 좋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하면 그 약하고 똑같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서부의 약장수들이 그 약을 하나 사가지고 네. 그거를 그 색깔을 정밀 분석을 해가지고 요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있을까 보통 태우면서 분석을 합니다. 태우면서 그 태우는 불타는 색깔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 요 색깔을 봤을 때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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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하면 딱 요런 색깔로 나올 테니까 그 세 개를 조합해서 이 약을 만들었구만. 이런 게 서부 개척 시대의 서부의 약장수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했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장수들이 그런 용도로만 쓴 게 아니라 과학 실험을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프랑스 과학자가 레이어라는 분인가 하는 분이 라이에르라는 분인가 하는 분이 아주 화끈하면서도 좀 평범하면서도 화끈한 생각을 한 거예요. 평범하면서 화끈한 생각. 온갖 물질들의 뭐 그 성분을 분석하겠답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분광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색깔 분석을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기본 빛 햇빛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햇빛의 색깔? 그렇게 하면 뭘 알겠어요? 태양의 성분을 알 수 있겠죠. 진짜 화끈한 생각이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하고 평범한 실험이지만 결론은 굉장히 화끈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태양의 성분을 알 수 있는 실험이니까. 그걸 해봅니까? 네, 해봅니다. 분석을 해봐요. 근데 해봤는데 아니 웬만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거 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 태양에도 수소 있네.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지구에서도 발견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이상한 색깔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거는 도저히 본 적이 없는 약간 노란 색깔 이런 색깔 계통인데 지상의 물질을 분석해서는 본 적이 없는 색깔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건 태양에만 있는 거다. 그래서 와 태양에만 있는 신비의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물질의 이름이 뭐가 되느냐 그리스어로 태양의 신을 헬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태양의 물질, 태양신의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헬리오리움이 된 거죠. 그 저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큰지 아세요? 모르는. 그 약간 좀 논쟁이 있는데 한때 어디가 제일 크다고 했냐면 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 단지가 뭐 거의 한 10,000세대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태양의 도시네. 헬리오시티 태양의 도시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고 헬륨의 도시라는 뜻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에만 있는 물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지구에도 있긴 있었다. 지구에 조금 있습니다. 조금 지구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지구에는 거의 없고 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헬륨 때문에 아주 비극적인 대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힌덴부르크 비행선 대참사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면서 작가님께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게 20세기 초에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던 비행선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아이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인데 이제 비행기처럼 빠른 속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날개의 그 힘으로 공중으로 떠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중에 떠오를 수 있는 그 부력을 이용해가지고 가벼운 기체를 채워넣어서
하늘에 커다란 풍선같이 생긴 걸 띄워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밑에다 객실을 붙여서 그걸 타고 다니는 이런 게 20세기 초에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타고 다니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한두 명 탄 게 아니고요. 네. 많이 탔고요. 저거는 비행기처럼 그렇게 연료를 계속 태워서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활주를 하면서 떠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호사스럽게 객실을 크게 운영하는 여기 배처럼 그렇게 또 좀 약간 옛날 영화라서 그런데 네. 인디아나 존스 3편을 보시면 예. 이제 인디아나 존스하고 네. 인디아나 존스 아버지가 네. 도망칠 때 이제 비행선을 타고 저런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거기 보면 비행선 안에 네. 비상탈출용으로 조그마한 비행기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네. 비행선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왜 요즘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 거의 전혀 안 쓰느냐. 네. 저때 당시에 저렇게 큰 비행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귀한 물질로는 저렇게 큰 거를 만들어서는 수지가 안 그렇죠. 맞거든요. 좀 흔한 걸로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가벼운 물질 중에 우주에서 제일 흔한 거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헬륨 대신에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수소를 넣어서 저렇게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수소는 화학 반응 잘 시키고 불 붙이면 잘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불조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장치를 해놨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렇겠죠. 조심을 했었는데 예. 착륙하는 과정에서 네. 아마 전기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잘 날아와가지고 저게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온 거거든요. 네. 야, 10시간 동안 한참 날아와가지고 네. 잘 도착했는데 네. 착륙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러면 수소 대신 만약에 헬륨을 넣었다면 안전했을 거다. 완벽하죠. 헬륨은 뭐 불을 절대 안 붙습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도 그거는 뭔가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죠. 과학자들이 네. 뭐 나는 뭐 10,000분의 1g의 헬륨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막 논문 내고 이런다니까요. 네, 네. 헬륨이라면 절대 저런 일 안 생기거든요. 헬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네. 이런 풍선 안에는 수소에 안 들어있고 헬륨을 사용을 하는데 예, 예. 이제 가끔 가다가 재미 붙이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예. 예. 가끔 가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뭐 전단 살포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재미로 뭐 이런 식의 풍선 같은 거를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여기다가 무슨 뭐 어떤 선전물 같은 걸 붙여 가지고 공중에다가 막 이렇게 뿌린다. 뭐 DMZ 같은 데서 뭐 할 수도 이런 있고. 거를 하는 경우에 이 헬륨을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수소로 많이 하거든요. 아니, 수소로 뭐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걸 수소로 꽤나 했어요. 단가 맞추려고. 훨씬 싸니까 네.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불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위험하다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뭐 이제 그걸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유인물을 도대체 우리 쪽으로 왜 보내냐. 그런 그럴 수 사람들이 있겠네. 네. 그럼 뭐 유인물이라는 거는 뭐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위험하지 않냐.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수소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찾아보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곽재식 작가 옆에 풍선에 있는 곰돌이 얼굴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곽재식 그렇군요. 작가랑.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주 전체적으로는 넘쳐나지만 지구에는 희귀한 헬륨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에디터가 기사를 몇 개 찾았는데요. 헬륨이 지금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입니다. 아니 뭐 석유 고갈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헬륨 고갈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젠가 진짜 고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헬륨은 일단 지구상에 별로 없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석유나 석탄이 우리가 아깝다라고 하지만 네. 정말 길게 보면 석유나 석탄은 결국은 뭐 식물이 죽어서 땅에 묻혀 어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석탄으로 변화하고 뭐 석유가 되고 하면 생기는 거니까 네. 1억 년, 2억 년 지나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석탄이나 석유가 귀하다고 하지만 네. 하지만 헬륨은 그런 식으로 뭐 식물이 묻혀서 생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헬륨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헬륨은 한번 날아가면 뭐 다시 우주 저편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잡아올 수도 없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처럼 뭐 네. 쓰레기장에 묻혀 있는 걸 다시 캐오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반도체 이런 데도 쓰이는데 아유 뭐 그리고 심각한 MRI 문제네. 이런 거 우리 의료용으로 위해서 돌리면 그리고 온도를 낮춰서 하는 실험이 과학 실험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할 때 다 헬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헬륨- 바닥나면 곤란합니다. 헬륨만큼 안전한 대체제가 있습니까? 대체제도 없고요. 일단은 뭐 공기 중에 떠오르는 거를 네. 뭐 가벼운 걸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과학자들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여튼 공기보다만 좀 가벼우면 되니까. 네. 그러면서 뭔가 안전한 물질을 한번 합성을 해보자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래도 별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근데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는
헬륨 말고 뭘 이용해서 온도를 여기까지 낮출 수 있을까? 사실 별 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가까운 미래의 일인가요? 헬륨 고갈이? 가까운 미래의 일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왜냐하면 헬륨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캐고 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 이제 석유나 이런 광산 같은 거 캐다가 네. 헬륨도 좀 나오는구만 라고 하면 헬륨도 이제 따로 빼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류가 헬륨을 절대 쓸 수 없는 미래 이런 거는 사실은 상당히 먼 미래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헬륨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지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네. 또 묻혀 있을지. 그렇죠. 석유처럼 우리가 온갖 곳을 들쑤시면서 뭐 캐고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헬륨 부족 사태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생각하는 문제고요. 이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러면 금융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이거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 뭐 이 재테크 이런 거에 밝으신 분들은 무슨 뭐 금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렇죠. 뭐 원자재 펀드에 투자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헬륨 투자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헬륨 시세가 이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헬륨도 수요가 많이 따라갈 텐데 헬륨을 지금 생산하는 나라 별로 없네. 예를 들어서 헬륨 미국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네. 러시아 뭐 이런 데서 많이 생산되고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러시아제 헬륨이 잘 안 들어오는 걸 보면 헬륨 값이 치솟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헬륨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없으면 뭐 반도체 비롯해가지고 뭐 MRI라든가 과학 실험이라든가 온갖 곳에서 못 쓰게 되는 위험한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헬륨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산업계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요? 이런 풍선 같은 데나 네. 아니면 뭐 마시면서 노는 용도 이런 걸로는 헬륨을 쓰지 말자. 이건 뭐 좀 풍선에 하늘로 좀 안 뜨면 뜨냐. 그렇죠. 그냥 뭐 이게 가끔 이제 놀이동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이 풍선 중에 조금 싼 풍선으로 이렇게 실에 안 매달려 있고 빨대 같은 데 이렇게 붙어 있는 풍선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하늘로 뜨는 힘이 전혀 없지만 그냥 빨대에 붙어 있을 뿐이지만 네. 들고 있으면 왠지 공중에 떠 있는 풍선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팔아요, 진짜. 그런 걸로 놀이동에 우리가 가면. 서서히 가름하자. 그걸로 가자. 진짜 과학자들 중에 진짜 진지한 과학자들 예. 중에 왜냐면 헬륨을 아껴야 되니까. 연 날리면 되죠. 연을 헬륨을- 날립시다, 여러분. 헬륨을 예.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런 거에 헬륨을 쓰지 말자라고 진지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또 꽤나 있습니다. 헬륨 고갈에 일조한 느낌이네요. 옆에 풍선을 붙여놓고 오늘 이거 하시면서 네. 느끼셨을 거예요. 헬륨 값이 꽤나 비싸요. 비싸요. 이게 도대체 뭐 그 풍선 3개 보니까 끝났어요. 그 풍선 정말. 3개인데 꽤나 네. 비싸요. 헬륨 이게 값이. 가성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 소중한 자원이다. 아하. 혹시 길 가다가 어떤 헬륨이 넘쳐나는 곳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니, 라고 하시면 대박만 나신 것이다. 대박 나신 네, 거죠. 없어요. 근데 지구에 그런데. 네. 예.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짧게. 헬륨이 이제 방사선 중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방사선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알파선이라는 거의 정체가 사실은 전기를 띠고 있는 헬륨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어떻게 보면 헬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땅속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으면 거기서 헬륨이 솔솔 피어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뭐 수백만 년 전부터 땅속 깊이 묻혀 있었다. 네. 그럼 이제 수백만 년 동안 거기서 헬륨이 솔솔 피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고기를 캐보면 거기가 이제 헬륨 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 가다가 헬륨이 많은 곳을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예. 방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잘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팔아 넘기시면 돈을 버실 수 있을 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새로운 헬리오 시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뭐 출퇴근길에 주변 잘 한번 보시길 바라고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곽재식의 원스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주기율표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헬립의 헬이죠. 헬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바뀌었죠? 출출하니 그래서 헬륨 좀 잠깐 한 모금 했습니다. 내 어릴 적 꿈은 초록색 풍선을 타고. 예, 여러분 죄송하고요. 이 헬륨 가스가 한 번에 과다 흡입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댁에서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Do not try this at home. 명심하세요.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